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3대 지수가 모두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연이어서 팔기만 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 원 넘게 순매수 우위를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도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우세한 가운데 조선과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급등세를 펼쳤던 한강 관련주, 출판과 제지 쪽은 하락 전환했다라는 것을 또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 마감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여러분들은 최근 시장의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상반기에 올랐던 전력 그리고 방산, 반도체가 여전히 하반기의 주도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도주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증권사에서 조금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연말까지 바라봤을 때 그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금리 인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는 금융주를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일제히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융주가 더 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제 특히나 4대 금융지주 그리고 하나 더 얹어서 5대 금융지주가 상승 탄력을 강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기업들 여전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KB증권 측에서는 여름엔 증권주였고 가을에는 은행주를 봐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전히 갈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요. KB증권에서는 이제 코스피가 실적 국면 이장세에 들어섰고 이에 따라서 탑픽 업종은 금융주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띄웠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KB증권 측에서는 비중 확대 업종에서 탑픽 업종을 증권주로 꼽았고요. 또 10월에 비중 확대 업종을 은행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국채 금리에 근거하기 때문인데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낮아짐으로써 주가 함께 좀 떨어지겠지, 실적도 안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KB금융 측에서는 약간 좀 다른 의견들을 내놓았는데요. 국채금리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오히려 상승세를 탔기 때문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은행주들이 오히려 빛을 발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러했다고 합니다. 10월 이후로 장기금리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했기 때문에 2024년 9월까지는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약간 낮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갈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러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1998년까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들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4일 어제 기준입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1,300억 원대 매수 우위가 어제 잡혔습니다.
어제 시장 여러분들 잘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반도체, SK 하이닉스 이외에 금융주들을 외국인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7일부터 11일까지는 무려 2천억 원 넘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KB금융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3거래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우리금융지주는 무려 4%대 이상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금융주가 한국에서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러한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실적을 발표한 은행주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3분기에 순이자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또 다른 많은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웰스파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4분기에 순이자 이익이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가이던스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는데요. 통화정책 완화 시점에서 은행 핵심 수익원인 이자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은 내수 부진에 의한 당연한 수순이었을 뿐이고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시중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은행주들의 실적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LS증권 측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에서 저희가 코멘트를 조금 가지고 와 봤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은행주에는 선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51%대까지 하락했는데 지금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봤습니다. 워낙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한국은행 측에서 이에 대해서 이미 한번 경고를 하고 나선 바 있고요. 또 가계대출 억제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상금리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연간 님 같은 경우에는 약 2bp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더 인하를 하게 되면 은행들 좀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민감도가 이전보다는 낮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되게 되면은 이자 이익의 둔화는 불가피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금융주 괜찮다라는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이런데요.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사실 가장 기대를 하는 쪽이 건설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 쪽도 만나보실까요? 건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수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보증권 측에서는 아주 긴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PF 부실에 대한 불안감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정부 지원 그리고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 우려 대비해서 리스크는 적다라는 의견들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요. 실제 건설업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0.7%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전체 지수를 이기는 업종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건설사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12개월 선행피 대비해서 거의 10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두 가지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측에서는 두 가지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먼저 삼성물산이 탑픽 종목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21만 원대에서 19만 원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워낙 부진하기 때문이었고요. 반면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차 선호주였습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은 GS건설의 실적도 함께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의견들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종목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의 시그널은 이렇게 금융주들, 건설주들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업종이자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업들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금융주는 좀 피해를 볼 것이고 건설주가 오를 것이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은 분위기는 약간 달라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 국면에 맞서서 어떠한 업종들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이게 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헤드라인들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종목들은 어떤 시그널 보내주고 있을까요? 종목 뉴스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시죠. 4가지 헤드라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조선주가 대규모 선박 수주 소식에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그동안 주가가 좀 횡보하는 흐름 보였는데 횡보했던 이유가 중국의 조선사들이 수주 일감을 좀 가져가고 있다, 우리가 뺏기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우려감을 좀 불식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소재 선제로부터 3,966억 원 규모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조선 업황에 대해서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저평가 수준이라는 분석과 함께 조선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조선주 전반적으로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1에서 6%대 강세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국내 조선 빅3 중 유일하게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한 HD 현대중공업의 노조가 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은 여전한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의 반도체 소부장주, 반도체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칩 블랙웰의 1년치 분량이 완판됐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도 3조 4천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시총 1위인 애플과의 차이가 불과 1,000억 달러 정도로 좁혀지면서 나스닥 시총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강세 랠리 이끌어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간밤에 1.8%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국내 시장에서 이에 따라서 오늘 HBM 관련주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9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단으로도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러시아의 흑해 항구 공습 소식에 사료주가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흑해 항구 공습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고려 산업이 이에 따라 상한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흑해 항구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입니다. 이 수출길이 또다시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사료주가 반사이익 받아가고 있는 건데요.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보리 3위, 옥수수 4위, 밀 5위의 수출국이었습니다. 대부분 흑해 바다를 통해서 4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된 직후에도 몇 달간 러시아가 이 흑해 항구를 봉쇄하면서 곡물 가격 크게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가 급등세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시죠. 네, 국제유가가 2%대 급락세를 또 간밤에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중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2024년 올해 글로벌 수요 전망치를 또다시 하향 조정하면서 국제유가가 2.29% 정도 내렸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같은 경우에 전거래일보다 2.3%가량 하락세를 보였고요. 73달러 83센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중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앙에너비스와 흥구석유,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헤드라인 4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관련주들에 대한 의견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4가지 종목 헤드라인 중에서 반도체주 꼽아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의견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가 최근에 블랙을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가운데 매출의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 지출 역시 내년 같은 경우 작년 올해에 비해 30% 증액한 5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그 투자 회사들의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가 역시 엔비디아와 TSMC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8월 달에 급락세를 다 회복을 하고
전고점 근처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노이즈 그리고 내러티브, 성장성에 대한 노이즈가 꾸준하게 제기가 됐었지만 10월 달부터 9월 말부터 최근까지 다시 한번 AI 반도체 성장성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해소가 되는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 어떤 실적에 대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센티도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섹터에 다시 한번 주도 섹터로서의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TSMC와 엔비디아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그런 주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년 가까이 주도 섹터를 유지해 왔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그동안의 가격 조정 빌미가 됐었다면 다시 한번 주도주의 두 가지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성에 대한 내러티브 그리고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에 회복이 되면서 주도 섹터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오늘 장에서 혹시 공략해볼 만한 종목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4분기와 내년까지 HBM의 고성장세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재 AI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업체들의 그 과정 효과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선도업체로서의 지위도 계속해서 장기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와 TSMC, SK 하이닉스라는 이 그룹 피어는 계속해서 HBM AI 반도체 쪽에서의 그 장기적인 성장성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라는 점에서 SK 하이닉스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전고점 근처까지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 부분까지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BM의 공성상세가 이어지고 있는 SK 하이닉스 주목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하고 있을까요?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좀 비슷합니다. SK 하이닉스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 현재 포착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한양행, 세 번째로는 고려아연, 네 번째로는 HD 한국조선해양, 다섯 번째로는 다시 한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고루고루 담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나오는 기업들을 그나마 좀 공통적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SDI, 그리고 세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꼽히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다시 한번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다섯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기업은 고려아연입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세도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스코텍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크시스템즈,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네 번째로는 실리콘투, 다섯 번째로는 브릿지 바이오테라 현재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고루고루 담겨져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가장 첫 번째로 현재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FSD, 세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HPSP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휴젤 현재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까지 휴젤은 상승세를 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이어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부터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보유율은 53%대까지 낮아졌지만은 기관 같은 경우는 연이어서 사고 있는 모습 현재 포착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세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네 번째로는 고려아연,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오늘 첫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세 번째로는 삼성 SDI, 네 번째로는 LG엔솔, 다섯 번째로는 두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좀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아연인데요.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BK와 영풍이 현재 구간에선 조금 더 유리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BK와 영풍 측은 지분의 5.34%를 추가 확보했다라고 밝혔고요. MBK 측은 이에 따라서 110만 그리고 5,163주를 모두 확보하게 됐습니다. 일단 언론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MBK와 영풍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 회장 쪽은 현재 구간에서 34%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4일인 어제까지가 MBK와 영풍의 공개 매수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려아연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23일까지 매수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23일까지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고려아연의 주가는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려아연은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81만 원대에서 현재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중한 때는 83만 1,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2% 이상의 상승 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3일까지 고려아연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고려아연을 매수 리스트에 올리기도 했는데 코스닥 안에서는 어제와 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푸처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입니다. 세 번째로는 리가캠바이오, 네 번째로는 타크시스템즈, 다섯 번째로는 휴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휴젤을 현재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두 번째로는 ABL 바이오, 세 번째로는 마이크로 디지털, 네 번째로는 PNT, 다섯 번째로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기업들 중심으로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도세를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밋빛 좀 희망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기 우려에 따라서 다시 한번 중국 쪽의 증시가 현재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중국의 수출 쪽의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중국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 7월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상하이에 매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7개의 매장을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개장을 한 상황이고요. 연내 2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업계에서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입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앞으로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급락폭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오늘 장중한 때는 10,000원을 이탈을 하기도 했습니다. 9,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2.7% 이상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3,000원대 목표 주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 밖에도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살펴보시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골라오신 종목들 2개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가져오셨습니다. 오스코텍, 제약바이오주가 정말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 유한양행도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오스코텍도 9%대 급등세입니다.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1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수급 쏠리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그 2달 동안 계속 얘기 드렸던 제약바이오 그 순환매 순서나 확산 스펙트럼 포트폴리오를 미리 그 구성해놨다면은 지금 사실 엄청난 수익이 나 있겠죠. 지금 몇 번의 반복을 그렇죠. 1번 타자부터 한 4, 5번 타자까지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데 지금 정말 제약바이오에는 거의 물반 고기반도 아니지. 이게 물 한 1에 고기 9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금 이런 것들은 또 제약바이오 말고 다른 어떤 테마나 섹터가 강하게 올라오는 순간이 또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열리니까 반복이 될 텐데 그때마다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올 때 결국 1등주를 먼저 타깃을 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퍼지는 확산의 강도나 어떤 방향성을 미리 설정을 한 다음에 미리 그 후보 포트폴리오들을 대비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단추를 끼듯이 만약에 계속 옮겨간다고 하면은 정말 이건 선순환의 고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기회가 평생 있으니까요. 100세 시대고 투자의 기회가 많으니까 이번에 이런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어떤 리듬감을 익히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식 투자 한 주 성공했다고 한 달 성공했다고 그만두고 떠날 거 아니라면은 결국에 와서 또 친구나 옆에서 자랑하는 거 듣지 마세요. 와가지고 어차피 떠날 거 아니면 또 와가지고 잃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처럼 99세나 95세나 돼서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야 유산을 물려줄 때가 돼서야 결국 결과가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대신에 이거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 그러니까 기업의 내용이 바뀌고 섹터의 주인공이 바뀌고 테마의 주인공이 바뀌더라도 이런 순환매가 도는 게 1등주부터 4, 5등주까지 퍼지는 이런 현상들. 이 알고리즘은 똑같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네. 지금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이제 같이 파트너로서 가는 움직임이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비소세포 폐암을 다루고 있었으니까 보로노이 같이 비소세포 폐암의 다른 돌연변이를 지금 막는 그쪽으로 간 것이고 그다음에 보로노이가 가니까 이제 브릿지 테라퓨틱스 그게 또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한양행의 렉나자와 얀센의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이 FDA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점령하고 있는 비소세포 폐암 적응증으로 하는 씬을 찌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타그리소라던가 렉나자, 리브리반트 병용으로 하더라도 돌연변이가 또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돌연변이를 막는 게 보로노이랑 브릿지 테라퓨틱스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오스코텍은 네. 원래 오스코텍에서 원래 물질을 만들어서 그걸 유한양행에 넘겼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전임상 단계, 일상 단계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인벤티지랩 같은 게 오스코텍의 후발주자로 일컬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을 미리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옮겨 탈 수가 있다는 거죠. 유한양행에서 수익이 나서 유한양행이 조금 멈추면 오스코텍으로 넘어가서 수익을 또 보고 오스코텍에서 수익을 보고 또 고점에 이르러서 기세가 멈추면 또 저 옆으로 가서 인벤티지랩에서 수익을 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스코텍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오스코텍은 이제 동네에서 소형 기획사인데 돈이 없어요. 근데 거기 있는 소속 아이돌들은 춤 실력도 좋고 노래 실력도 좋아요. 그걸 이제 유한양행이란 대형 기획사에서 와서 뽑아가는 거죠. 거기서 뽑아서 유한양행이 좀 더 가꿔요. 좀 더 그 메이크업도 해주고 그 코디도 붙여주고 노래 연습 춤 실력 선생님도 붙여줘가지고 거기서 더 키운 다음에 큰 무대에 데뷔를 시켜주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스코텍에서 레이저티닙이라는 물질을 유한양행이 받아다가 그걸 공정 개발을 한 다음에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에 넘겼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유한양행의 역할이란 게 그런 거예요. 대형 기획사라서 소형 기획사에서 좀 끼 있는 애들을 발굴해가지고 끼 있지만 돈이 총알이 없어서 꿈을 못 꾸는 애들. 그거를 돈을 투입하고 노하우를 투입해가지고 큰 무대에 데뷔시키는 이 유한양행의 이 모델이
결국에 우리가 뭐 그 용어를 말했을 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네. 열린 혁신이란 거죠. 바이오 업체들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거를 주지 않고 폐쇄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큰 무대에 대비시켜서 같이 성공하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이 얀센으로부터 804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번에. FDA 허가를 받으면서. 근데 804억 원을 수령했는데 최초의 물질을 오스코텍이 제공했기 때문에 오스코텍에도 40%가 떨어져요. 804억 원에서 40%가 40%니까 322억 원이죠. 이거를 오스코텍하고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가 반반씩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FDA 승인을 유한양의 렉나자랑 얀센 리브리만트 병용요법을 받으니까 오스코텍 제노스코에도 150억 원씩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FDA 승인을 받았으니까 허가를 받았다는 거는 이제 제품을 팔게 된다는 거죠. 필드에서. 필드라는 건 이제 의사분들이 활동하는 그 현장에서 팔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로열티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는. 임상 1상, 2상, 3상, 뭐 FDA 승인까지는 마일스톤이라고 이제 꽂히는 것을 이렇게 배분해서 받는 것이고요. 이제 경상기술료라고 팔 때마다 로열티를 받게 되는데 네. 그것 또한 오스코텍, 제노스코가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가 이런 지금 성공 사례를 바이오 벤처나 뭐 유한양행 말고 한미약품, 뭐 종근당 이런 다른 제약사도 모범 사례로 보면서 다들 따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스코텍이 이제 다음으로 노리는 게 뭐냐? 이제 재미를 봤잖아요. 우리가 끼 있는 애를 해서 대비를 시켜서 큰 재미를 봤기 때문에 또 다음 끼 있는 타자 준비하고 있죠. 끼 있는 아이돌이 될 애들. 이 그 제약바이오의 아이돌이 될 애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SKI5703입니다. 이게 지금 세비도플래닙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까 저기 그 SKI5703은 개발명이고요. 프로젝트 개발명. 아직 제품명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세비도플래닙이라는 그 제품명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네. 이걸 원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EA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1차 평가 지표가 미달성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1차 평가 지수는 안정성, 아니면 2차 평가 지수는 유효성. 그러니까 이 두 마리 토끼를 일단 해야 되거든요. 사람한테 써야 되는데 약이 안전해야 될 것이고 사람한테 써야 되는데 이 약이 유효성이 있어야지 쓸 거 아니에요. 그 두 개를 보통 판단하게 되는데 네. 일단 EA상, E상을 A, B상으로 보통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전반기 임상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접었고요. 예. 이거를 포기할 수 없으니 면역 혈소판 감소증 적응증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혈소판이 우리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혈소판이 고장 난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코피를 흘려도 코피가 멈추질 않고요. 생리를 해도 생리가 멈추질 않아요. 네. 피가 계속 흘러버리는 이 병인데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제 그 임상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2상이 여기서도 끝났는데 일단은 그 심각한 독성 관찰은 안 됐어요. 1상에서도 2상에서도. 그러니까 보통 오스코텍의 역할은 그거예요. 1상이나 2A상 정도까지 진행한 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데 넘기는 게 목표죠. 아까 말한 대로 총알이 부족하고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끝까지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 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코디, 더 좋은 춤선생 있는 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적당히 가꿔서 보내는 게 목적이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상에서는 이제 안정성을 보통 평가하니까 안정성, 독성이 없는 거 이거는 됐어요. 이상에서는 이제 용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게 유효성이 있는가를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12주 동안 하루 2번 경구 투여를 한 다음에 4주간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혈소판이 증가하는가를 봤어요. 혈소판이 고장나서 안 나오니까 혈소판을 증가시키는 게 이 약의 효능이에요. 네. 근데 이 세비도플래닙이 저용량 200mg에서는 반응률이 46.2였고요. 고용량 500mg에서는 반응률이 63.6이었고 위약 반응률이 33.3이었습니다. 위약은 가짜약, 영어로 플라시보라고도 하는데 네.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일단 뭐가 실패했냐면 안정성은 확인이 돼서 독성 관찰이 안 됐는데 P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P-밸류. P-밸류가 위약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도달에 실패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전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삐까뻔쩍한 연대 세브란스에 제가 정말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유튜브 뭐 이런 데 사기 많죠. 막 의사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의사가 뭐 소개했다고 하면서 유산균 팔고 이런 거.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전부 배운 거 아시죠? 대역 배우. 그런 것처럼
그런데도 우리가 효과를 받죠. 그런 것처럼 제가 연대 세브란스에 딱 똑같이 흰색 가운의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흰색 가운을 입고 똑같이 청진기를 갖고 무슨 뭐 주사기를 막 대고 한의원이라면은 100년 역사라는 한의원 선전하는 데 가서 막 진맥을 짚는데 의사 선생님 할아버지 의사가 되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만지는 거, 의사 가운만 보고도 사람은 질병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고 네. 그게 P-밸류일 수도 있어요. 아.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진짜 약을 투여했을 때 효과를 봐야 되는데 진짜 약을 투여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기분 탓이나 가짜 약을 썼는데 그냥 그게 효과가 나버리는 경우예요. 그러면 임상의 그런 어떤 설계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려고 P값을 설정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여기서 P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200mg 투여군 저용량 있죠. 거기서 0.504가 나왔고 400mg 고용량 투여군에서 0.151이 나왔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100에서 이거 숫자를 뺀 게 실제 진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0.05, 5%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는데 아까 200mg 투여군에서 0.504가 나왔으니까 5%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위약이라고 가짜약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임상시험을 할 때 뭐 그 주사제면은 주사병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환자한테 이쪽 환자한테 5명한테는 이거 가짜약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마음 자체가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 가짜약인 거를 말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사제랑 병의 모습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그 실루엣만 보고도 이미 낫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짜약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결과가 낫는 결과가 나와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혼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는 게 P값인데 0.05, 5%까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차이가 없는데도 차이가 있다고 잘못 결론 내리는 오류인 값인 P값이 이 2의 이상에서 원하는 값이 안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약간 저기가 있어요. 잠깐 브레이크가 걸린 게 있는데 네. 그 2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게. 3월 달에 오스코텍이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 제품을 시판 허가 후에 7년간 시장 독점권이 인정되고요. 신약품목 허가를 받을 때 심사 비용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연구 비용 50%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P값이 조금 높게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걸림돌이 있지만 오스코텍은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 아까 전에 제노스코랑 받은 150억 원 그리고 렉나자가 계속 팔면 로열티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무기로 버틸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네. 총알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런 임상이 어그러져도 임상을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가꿔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렉나자와의 협업 성공이 오스코텍에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것을 총알로 잘 활용해서 다음 인상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노바렉스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이제 관련주인데 기관에 매수 입되고 있네요. 이 종목 좀 빠르게 살펴볼까요? 네,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44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고요. 개별 인정형 원료라는 건 특허랑 비슷한 개념이고 한 번 따내면은 최소 6년간 독점력이 인정됩니다. 일반 고시형은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거예요. 식약처에 신고 안 하고 그냥 만들면 돼요. 근데 이거는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를 하려면 자기가 연구해서 이걸 따야 돼요. 특허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노바렉스에서 개발한 게 루테인, 지아잔틴, 락티움, 잔티젠 엄청 많이 들어봤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KTNG, 종근당 건강, 각종 거기서 파는 게 전부 노바렉스에서 개발한 거를 파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그리고 50등까지만 써줘요. 50등까지만. 50개 건강식품 업체가 줄을 서가지고 나 지금 락티움 좀 만들게 해줘. 수면 잘 되는 거. 락티움 좀 만들게 해주면은 49등까지 줬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노바렉스가 지금 건강기능식품 원료 이 개별 인정형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런 시장의 지위와 고마진을 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OEM, ODM인데도 불구하고 슈퍼 을의 입장에 쓸 수 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5월 달에 새로운 걸 또 개발했습니다. 캐라넷을 개발했는데 모바일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 인정형 원료를 또 따냈어요. 제2024 16호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지금 탈모인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화장품하고 진짜 의약품 주사 맞는 것밖에 없었는데 건강기능 식품으로도
탈모 치료는 아니지만 탈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제3의 옵션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근당 건강은 헤어 솔루션 캐라넷을 이미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를 했고요. 아까 말한 대로 개별 인정형 원료이기 때문에 이걸 따냈으니까 이제 캐라넷을 종근당 건강에서 출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나머지 수두룩한 데서 다 몰려와가지고 이 노바렉스 거를 따내려고 다 지금 줄을 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노바렉스는 지금 굉장히 몸값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모 증상 완화 건기식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네요. 탈모 관련 시장 규모가 약 400조 원, 국내 시장 약 4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큰 시장입니다. 앞으로의 성장세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한스탁의 김태훈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잠깐 한강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는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보니까는 오늘 시장에서는 예스24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 이 이슈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좀 결론부터 내고 가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 테마의 탄생과 테마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 부분을 이 사례를 갖고 설명하는 게 가장 좀 따끈따끈하게 다가온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 주제를 좀 선택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강이란 작가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한강이란 작가분이 이번에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우리나라 이 문화적 수준을 굉장히 세계적으로 선양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왔죠. 그런데 이게 한국말 책뿐만 아니라 일본 서정가에도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 유럽에서도 도저히 이 한강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그 노벨 문학상을 타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래서 한국 책들 번역본을 찾아보신 적이 많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호재가 되고 뭔가 사람들한테 이 회자가 되는 그런 주제가 떴을 때 네. 시장은 그것을 바로 테마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한강 관련주를 지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 이슈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테마가 탄생을 하는지 그리고 테마가 탄생되면 어떻게 소멸이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테마가 만들어지는 기류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탠스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작가 한강 관련주가 생기게 된 것은 노벨 문학상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이 금세기에, 즉 21세기죠. 21세기에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상자를 탄생시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시대에 이미 한강이라는 작가분이 진짜 노벨 문학상을 타시면서 우리 문학계 전반에 걸쳐서 우리 문학 수준을 굉장히 높여주셨고 또 이것 때문에 지난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이 교보문고 같은 경우 대표적인 서점가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베스트셀러를 꼽았을 때 1위부터 20위까지 그 중간에 이제 한 분만 빼고 19건이 이 한강 작가분의 책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장 내에서 이 한강이라는 작가분이 쓴 책들이 하나의 그 크게 회자가 됐고 이 유행이 되면서 이 시장 내에서도 이 한강 작가의 이 그 노벨 문학상을 탄 게 하나의 테마주로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이 진짜 수혜를 받는지 이런 종목 찾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 이 테마주가 만들어지면 여기 테마주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많이 듣는 그리고 또 뭐 HTS나 이런 쪽에서 통해서 듣게 되는 정보 속에 다양한 종목들의 이름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수익과 연결되는 종목은 제한이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찾을 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즉,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주력 사업이 이 한강이라는 작가의 책이 유통이 된다거나 만들어지거나 하는 이런 점에서 어떻게 수익과 연결되는지를 분명히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예스24 같은 이 온라인 서점인데요. 이 온라인 서점은 확실하게 수익이 납니다. 왜냐하면 한강 작가분의 책이 실제로 이 온라인에서 유통이 되면서 이 유통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세 예스24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예스24의 모회사로서 이 갖고 있는 자회사의 그 주가가 오르면서 그 기업 가치가 오르면서 그거에 대한 지분법 수혜를 받게 됩니다. 여기다가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일반적으로 이 통신 자회사로 그러니까 통신 그 장비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이제 2000년 초반부터 투자를 하셨으면 이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닷컴 버블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인데 지금은 주요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그 문구류 또 서적 유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 작가분이 이제 쓰신 가장 대표적인 그 아이가 온다는가요? 네. 갑자기 그 제목이 갑자기 소년이 생각이 나요. 온다. 소년이 온다. 네. 그 책 같은 경우도 창비사라는 창수사에서 이 서적에서 이제 출판사에서 만든 것인데요. 이 책을 그 물류를 하는 회사가 바로 이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즉 이 말은 지난 토요일 1월 사이에 50만 권이 재고가 순식간에 이제 소진이 됐는데 다시 출판사에서 이 책들을 소년이 온다를 다시 또 재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을 또 옮겨가서 물류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다산 네트워크스는 수익이 나게 되는 것이죠. 또 아울러서 또 재미있는 건 이제 한국재지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그 맨부커상을 수상한 채식주의자를 만든 그 책에 이런 책 백상지라고 하나요? 네. 종이를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좀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책이 다시 한번 주간에서 이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면 이 종이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한국 재지도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이러면서 또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었죠. 그리고 컴퍼니 K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컴퍼니 K는 국내 전자책 1위 리디북스라는 회사의 주요 주주입니다. 그 초기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이 회사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리디북스가 아직 상장을 못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컴퍼니 K가 갖고 있는 이 투자 펀드들이 만기가 돼서 이게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즉 그 컴퍼니 K가 자기 계산으로 이 종목을 넘겨받든지 아니면 세컨더리 펀드 쪽으로 이 종목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든 어찌되었든 간에 이 채식주의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국내 전자책 1위인 리디북스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컴퍼니 K에 대해서 매수가 많이 물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밀리의 서재입니다. 이 회사는 한강 작품의 이 출판사인 이제 창비사의 이 콘텐츠를 유통하는 그런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또한 밀리 서재도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마디로 맥스트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이제 전자책 플랫폼 부기호의 지분 10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나온 겁니다. 이 외에도 뭐 웅진이니 웅진 싱크빛 같은 이 출판사들도 이름이 네. 나왔고요. 요 예림당이나 삼성 출판사 같은 회사들도 같이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수혜주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예스24 오늘은 아마 혼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셨던 그 기업들 이외에는 사실상 거의 테마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뭐 근데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네.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즉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주력 사업이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유통시키거나 해서 돈을 만드는 네.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결국은 돈을 벌기 때문에 실적에 도움이 됩니다. 그 실적은 분기마다 분기 보고서 나오고요. 또 반기나 온기로 해서 이 사업 보고서로 나오게 그죠. 되는데요. 네. 결국은 실적이 올라가면 기업 주가는 밀어 올려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이 실적이 반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예스24나 한세 예스24 홀딩스, 그다음에 밀리에서재, 다산 네트워크스 등은 실제로 이 한강 작가분의 책을 유통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그 외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웅진 싱크빅이니 웅진이 예림당, 삼성출판사 같은 건 똑같은 출판사이지만 이 한강 작가님의 책을 출간하지는 않았죠. 지금 서점에 가보시면 그 이 한강 그 작가분의 책 외에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서점들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서점 내에 잘 보이는 곳에 한강 이 작가분의 책을 올려다 놓죠. 그러다 보니 다른 출판사의 책들은 오히려 뒷전을 밀리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수혜주가 아니라 뭐 피해주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게 타이밍마다 다른 건데요. 처음에 이제 한강 작가분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탔을 때는 네. 모두가 다 환호를 하고 그죠. 이 문학계 전반에 걸쳐서 모두가 상을 탄 것처럼 기뻐했지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이 시장이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서 이쪽에 돈이 많이 몰려갔어도 결국은 실제 돈을 버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분 속에서 결국은 진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실제로 실적에 도움이 돼서 그 실적이 분기보고서가 나타날 때 그 주가가 이미 그 실적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가 한강 관련주 수혜주를 좀 보고 왔는데 이제 걱정들은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말씀처럼 숫자가 찍히는 기업은 그래도 주가 잘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은 많은 분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이미 이제 이 테마는 소멸이다. 난 다른 테마를 찾아서 이제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개인 투자분들이 그 순환매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물론 순환매라는 것도 증권 시장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투자자들이 자신이 어떤 종목을 이제 차익 실현하고 팔거나 또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매수할 때 그 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순환매라는 것이죠. 근데 요번에 이 테마주가 만들어지는 건 이것 또한 우리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런 관심 속에서 이 테마주가 만들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환호 속에 이 테마주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 스스로가 이성적인 그 이성을 갖고 이런 테마주가 만들어졌을 때 그 테마 속에서 진짜 돈을 버는 종목이 무엇인지 그걸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회사의 사업 내용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성적으로 들으면은 그렇지 당연하지. 뭐 돈을 버는 기업을 당연히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실제로 테마주가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예스24가 올라가기는 합니다만은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약간 좀 새로운 테마였던 것 같고 네. 다른 테마주들도 그렇다면은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 더 잘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서 그렇지 않고 실적이 아주 형편없는데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네.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긴 시간을 놓고 보면 결국은 머니게임, 즉 작전 세력들에서 장난질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투자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로 돈을 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 보고서상 나와 있는 그 회사의 사업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많이 투자자들이 속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회사가 신규 사업을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신규 사업은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투자비를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 사업인다 이런 것이죠. 결국은 이 회사가 돈을 벌어야만 우리 투자자들한테 배당도 주고 또 기업 가치도 올려서 또 나중에 뭐 주가도 밀어 올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한다 하면서 시장에서 돈을 유상자를 통해서 주식수만 늘려가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테마주를 짚고 왔는데
사실 테마주가 가장 대응하기 쉬우면서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마가 한번 붙게 되면은 시세가 잘 붙고 그만큼 또 시세의 연속성도 잘 나타나는 테마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테마도 있습니다. 그 테마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요.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테마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테마와 진짜 연결이 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테마주를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들이 다시금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와의 협력 소식에 주목을 받은 데 이어서 현대차의 인도 IPO 이슈가 또 많은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완성차 업체들의 2024년 올해 YTD 연초부터 오늘까지의 주가 수익률 함께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미국의 GM, 일본의 혼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면서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 2분기 업황 부진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유럽 업체들은 특히나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수익률 상단을 계속해서 높여갈 것이란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10월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벤트는 현대차의 인도 법인 상장 입주입니다. 10월 22일에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상장으로 주식 공모액이 총 33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4조 4,7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도 증시 사상 최대 IPO 규모이고요.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큰 규모의 IPO입니다. 역대 세계에서 가장 컸던 IPO는 지난 7월에 미국 증시에서 상장했었던 물류 기업 리니지가 꼽히고 있고요. 이번 IPO를 통해서 이제 인도 법인이 기업 가치를 25조 5천억 원 이상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국내 증시의 현대차 법인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기도 합니다. 현대차는 현재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서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 전망도 밝은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증권가에서는 3분기 실적 시즌을 계기로 주가 반등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내비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현대차의 경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가량 증가한 42조 9,515억 원,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3조 9천억 원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3%가량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1%가량 늘어나면서 3조 2,031억 원으로 두 자릿수대 성장세 또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인도 IPO를 통해서 구주 매출로 기존에 발표된 총 주주 수익률 TSR 35%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
전기차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의 점유율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미국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공장 등에서 사업 계획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놓고 있다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수치를 보여줄지 눈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오늘 시장의 뜨거운 업종을 두고 저희가 조금 설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밑으로 나가고 있는데 조선과 바이오 그중에서 10월 안에 한 달간의 흐름만 보자면 누가 수익률의 승자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졌습니다. 박수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뭐 조선도 너무나 좋았고요. 뭐 바이오도 너무나 좋았는데 이번 네. 10월 달 같은 경우에 어떤 업종이 더 올라갈 것이냐. 그중에서 저는 바이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조선도 바이오. 네. 응. 네, 여기까지. 네, 바이오. 일단 저희 결론부터 내고 갈게요. 네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저는 조선을 골라보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물론 두 분께서는 지금까지 조선 업종도 가지고 오셨고 바이오 기업들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지고 오셨을 때 이 기업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의견 주셨던 기업들이 꽤 많이 올라갔고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기업들,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특히나 두 분이서 가지고 오셨던 기업들이에요.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께서 바이오를 꼽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조선도 너무 좋지만 바이오 같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올해 주가 상승에 트리거 역할을 좀 해주지 않았나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노브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위고비를 통해서 주가가 2배 이상 좀 올랐고, 그리고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도 젯바운드를 통해서 작년부터 보게 되면 올해까지 거의 주가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제약 바이오 쪽에서 상당히 선전을 해주면서 관심도를 상당히 좀 끌어올리는 분위기였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제약 바이오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졌던 부분들도 있었고, 뭐 그렇다면 과연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과연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어디가 있나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은 뭐 임상 실험 중이거나 아직까지 좀 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쪽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은 그렇지만 그래도 항암제 관련해서 이번에 뭐 유한야행 같은 경우 렉나자를 통해서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도 관심이 좀 높아진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CDMO 사업 쪽으로 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또 받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그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큰 상승을 보여주는데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시간에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맞아요. 7월 달에도 그렇고 8월 달에도 그렇고 뭐 80만 원대, 90만 원대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너무 많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맞아요. 솔직히 오늘도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네, 너무 자주 말씀드리면 좀 네. 저 친구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나왔구나 하면 좀 지겨워하실까 봐. 아무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면 오늘도 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비중이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요즘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방위산업 쪽도 마찬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자체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라 해야 되나 좀 괜찮다 싶으면 국내에서 이 회사가 좀 괜찮다 싶으면은 뭐 비중이 뭐 30%, 40%, 50%까지도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이제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그래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12%, 13% 정도의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좀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소위 품절주가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유통 물량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앞으로의 주가 상승 흐름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뇌전증 치료제 관련해서 신고가더라고요. 그렇죠. 신고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전부 다 지금 이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또 지금 현재 맞아요. ADC 관련된 이제 특허 관련된 이제 판권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죠.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지금 국내에서도 그래도 뭐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 신뢰를 가져볼 만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바이오 쪽은 이제 10월 말까지도 계속해서 10월 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올해 연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계속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주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효자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봐야 된다라고 거의 여름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증권가에서 목표가 120만 원 보기 전에 120만 원대를 주셨어요. 그때 제가 120만 원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엔 진짜 그 목표 주가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주 여러분들 꼭 포트폴리오에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보고 갈 텐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조선주를 선택을 하셨어요. 조선주도 사실 너무 좋아요.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조선주는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보다 이제 영업이익이 또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내년에는 더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상승이 나오면서 2026년에는 피크를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간 더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이오 섹터보다 좀 조선주가 앞으로 좀 미래에 더 기대 수익률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10월 한 달만 놓고 보면은 바이오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본다면 조선 섹터가 더 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미 이제 3년치 일감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내후년까지도 충분히 실적이 잘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올해 9월 신조선가 지수가 190포인트에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한참 이제 호황기 시절만큼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 이제 호황기 2003년부터 2008년도 이제 연평균 발주 규모가 5,800만 CGT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지금 현재 발주 규모가 5,200만 CGT라고 합니다. 과거 한참 호황기 때보다 한 11% 정도 낮은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긍정적인 실적 추이를 나타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올해 한국조선해양의 누적 수주도 188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수주 목표 13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이제 139% 초과 달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도 이런 이제 괜찮은 수주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실적은 더욱더 나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10월 한 달간은 조금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 여력이 있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본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은 10월 안으로 여쭤봤는데 약간 좀 여지를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바이오도 그렇고 조선 쪽도 그렇고 결국 핵심은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들,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조선 쪽은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무버입니다. 여러분 베테랑2 혹시 보셨나요? 황정민과 정혜인 배우가 열연한 베테랑2가 흥행 베테랑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영화 기대작 중 하나였는데 5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만 14만 5천 명의 관객을 동원하게 되면서 누적 관객 수 729만 명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일찌감치 손익분기점 이었던 350만 명을 돌파했고요. 개봉 후에 매주 주말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조커 폴리아드에 하루 1위를 내주기도 했었는데 바로 다음 날에 1위 자리를 탈환하면서 장기 흥행 레이스 이어가고 있는데요. 흥행 레이스 이어가면서 6주 차에도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기대작이었던 조커2, 조커 폴리아드가 생각보다 좀 부진한 영화 관람평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이 반사 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제 배급사인 CJ E&M의 주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조용했던 주가가 다시금 꿈틀거리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베테랑2의 실적이 하반기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증권가에서는 CJ E&M에 대해서 하반기 실적 개선세는 유지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3분기 CJ E&M의 매출액 112조 원 쪽으로 꼽히면서 전년 동기 그리고 전분기 대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업이익이 496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69%, 전분기 대비로는 40%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40억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해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티빙이 이번에도 효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티빙 의 오리지널 제작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를 해외 판매를 통해서 상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티빙의 가입자 증가와 광고 매출 증가로 인해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이 4분기에도 실적 개선세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미국의 자회사인 피프트 시즌의 대규모 흑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흑자 기조는 2025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로 9만 원대에서 11만 원대로 목표 주가 밴드를 책정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 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19,3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뭐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좀 의미 있는 뭐 길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는 이유는 뭐 간밤에 뭐 구글 쪽에서 얘기가 좀 나왔죠. 뭐 구글 쪽에서 이제 카이로스 파워라는 회사와 SMR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뭐 2030년부터 이제 공급을 받기 시작하는데 대략 한 500메가와트 정도 전력 공급을 좀 받기로 이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좀 갭을 띄우면서 강하게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요. 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게 들어오고 있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좀 잠깐 좀 보게 되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6일 연속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아주 좀, 꾸역꾸역 계속해서 이제 매수 물량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투신 쪽에 30만 주나 들어왔고요.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는 매수 포지션을 확실하게 좀 취하는 분위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 상승 흐름을 이제는 좀 정확하게 좀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차트 흐름도 최근에는 뭐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기대치만큼 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이평선들을 이봉이 지금 현재 올라섰고 이제부터는 단기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질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뭐 거래량도 지금 현재 동반하면서 좀 강하게 좀 올라섰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충분히 2만 원을 돌파하면서 단기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22,000원까지는 무난한 상승 흐름을 좀 단기적으로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이스페타시스도 관심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현재도 대응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십시오. 강하게 오늘 10%나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내일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을 또 늘 잘 봐주시는 박수범 대표님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수급도 잘 붙고 있고 모멘텀도 있는 듯합니다. 주가 흐름 만약에 시장이 받쳐준다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하셨는데 오늘 특징주예요. 장중에는 5,2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고 11%대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보시고 있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또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제 곡물 수출길인 이제 항구를 공습을 했죠. 그래서 이제 5대상의 탄도미사일이 떨어져서 1명이 숨지고 또 8명이 다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났고 선박 피해도 한
2개 정도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러고 인해서 곡물 관련 종목들, 사료 관련 종목, 특히 이제 고려 산업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러한 공습이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곡물 관련주들, 특히 이제 사료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일 사료도 마찬가지로 이 배합 사료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이 추구 사료와 양계 사료들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양계 사료 부분에서는 최초로 이제 벤처 인증을 획득한 매직 사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사료 관련 섹터, 특히 이제 고려 산업하고 좀 비슷한 이제 매출 캐파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사료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면 한일 사료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금부터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770원 이하로 4,66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이게 이제 이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4,660원이 이탈이 되면 시세가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자금을 회수하시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바로 이어지게 된다면 한 5,28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80원대까지 바라본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이고요. 또 연결을 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4% 넘게 상승세 37만 5천 원대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가장 많이 늘린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매수했습니다. 맞아요. 올해 순매수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3천억 정도 순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그다음으로 뭐 우리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풍산이라든지 LIG 넥스원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0억이 안 되고 그거 한 몇백억 정도의 순매수가 외국인들의 물량이 들어왔는데 거의 집중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방위산업 관련주, 국내 방위산업 관련주 중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좀 인적 분할도 했죠. 인적 분할하면서 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 강하게 붙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지금 현재도 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인데 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지분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금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방위 산업 쪽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에 있어서도 인정을 또 받고도 있지만 이 기술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체적으로 어디서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아직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이제 조금 완화되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죠. 여기에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을 또 한답니다. 대만의 섬을 이제 에워싸는 또 훈련을 한다라는 부분들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진다. 아무래도 이제 또,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불안감을 좀 조성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또 북한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오물 풍선을 계속해서 보냈던 부분들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뭐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뭐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 좀 애매한 포지션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북한에서 지금 현재 뭐 드론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낸 드론 때문에 뭐 평양에 뭐 방공망이 뚫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좀 거친 언행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진짜 뭐 국지전이라도 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보니까 불안감. 오늘 그러더라고요. 경의선, 동해선 보니까는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라고 합참이 그렇죠. 발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럴 때마다 솔직히 그 전까지는 제가 불안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솔직히 조금 불안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도 절대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국가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언급되면 될수록 방위 산업에 대한 방위비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글로벌적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 특히나 이제 동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랍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중동아시아 쪽도 마찬가지지만 방위 산업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따른
가성비 쪽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이제 인지도가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4.6%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인적 분할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어요. 어디가 고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신고가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자, 위쪽으로 보면 이게 MACD 보조지표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지금 시그널선을 오실레이터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이제 상승 분위기를 추세적인 이 흐름을 좀 잡아줍니다. MACD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고점 신호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보조지표를 보더라도. 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4.6%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물량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면 이런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계속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시고, 저는 충분히 40만 원 정도는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보니까는 증권가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리포트를 꽤 많이 내더라고요.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만큼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 트렌드를 이길 수가 없는 시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매수하는 기업에 추격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는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나온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인데 1% 가깝게 상승세,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제조 전공정 중 이 노광 공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웨이퍼의 이제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 계측 장비는 노광 공정 중 회로 패턴 형성 및 적층 과정에서 이 수직 적층에 대한 정렬도와 오정렬을 측정 제어하는 장비로서 이 반도체 소자 생산 수요가 직결되는 필수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4나 HBM5를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라인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장비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아가면서 긍정적인 이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까지는 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3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기조가 다시금 폭 넓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좀 살짝 거의 이제 상승력이 나왔다가 이제 시초가까지 좀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한 조금 더 내려갔을 때 한 17,500원 이하로 12,2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났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 19,5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시세가 살짝 눌렀을 때 재접근하시면서 21,000원 정도 자리까지 2차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는 결국 전일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상승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도체 섹터의 좀 강세가 시장의 상승을 좀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 코스피 쪽에서의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아직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뭐 기관성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큰 반등을 좀 아직 기대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수급이라고 판단이 되고 외국인 역시 코스피 쪽에서의 강한 매수세보다는 오늘도 2,500억 규모 정도 수준에서만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살펴보면 원전과 조선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어 있는 업종에서의 오늘 좀 수급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중국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도 좀 특징적인 모습을 좀 보이면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말씀처럼 양 시장이 모두 다 상승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KSP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KSP 같은 경우는 조선업종의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KSP 같은 경우에는 선박 부품 쪽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2분기가 실적이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42억 5,500만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37% 전년 동기 대비 37%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노후 선박에 대해서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이 부품 교체 수요가 좀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사의 LNG 운반선의 수주 소식들도 함께 좀 전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과 더불어서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3분기 실적 역시 전망치가 좀 좋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구간에서 좀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KSP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수요도 계속해서 따라주고 있는 회사다. 그런데 전체적인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됐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로 이어가겠습니다. 지신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동반 강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지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은 듯한 느낌이 드는 시장이었는데요. 3대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미국 시장과 엔비디아의 연중 최고치 갱신. 물론 연중 최고치는 종가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답답한 것은 아니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나라 시장 왜 이렇게 못 올라가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좀 약간 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국가의 상황도 틀리고 기업들이 완전 다른 기업들로 구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꼭 올라가라는 법은 없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자금들이 굉장히 글로벌화돼 있기 때문에 롱이냐 숏이냐 전략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좋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좋았던 적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에서 마감 방송에서 우리 앵커님 가장 많이 나오는 멘트가 뭐냐면 미 증시 상승에 힘입어 국내 증시 상승 마감했다.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 증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하락 마감했다. 이런 멘트들이 사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요. 그렇죠. 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일단 좀 의미적인 부분은 수급상에서 거래소 기준에서는 외국인 기관전 소위 말하는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는 양매도가 좀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점심시간 한 1시 2시 내외까지만 하더라도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는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확실히 외국인들이 돌아왔다라고 하기에는 그 양이 굉장히 좀 적은 듯한 느낌이었었는데 막판까지 갔을 때 조금 더 매수 양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서 내일 시장 조금 약간 고무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업종별로 보면은 굉장히 좀 오늘 엔비디아 오늘 새벽에 끝난 엔비디아의 흐름을 봤을 때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기대치가 좀 컸었었는데 움직인 종목은 뭐 한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하이닉스 당연히 움직여야 되죠. 이런 부분들 외에는 큰 느낌이 없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지는 게 좀 약간 디폴트인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오르면 그게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원래는 오르면 그게 기본이고 떨어지면 이제 왜 떨어질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르면은 이게 왜 오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가 조금 더 아쉽지만 좀 열려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조선주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조선해양 이 두 종목 빼고는 이렇게 특별한 흐름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조금 무난하고 긍정적인 흐름 보여준 것은 제약바이오에서 좀 약간 상단에 있는 종목분들,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SK 관련된 두 개의 바이오 회사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느낌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봤을 때는. 네. 네, 바이오 섹터의 상승 랠리는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바이오주 오늘도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마감 지수 좀 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0.44% 오르면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634.95포인트, 전일 대비 약 11포인트가량 추가를 하고 있고요. 장중에 2,635포인트까지, 그래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고점 높여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0.47% 오른 773.91포인트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앞서 이사님 짚어주셨던 것처럼 그래도 유의미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2,500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관 역시 매수에 소폭이지만 동참을 해줬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팔자세 이어가면서 차익 실현을 했네요. 3,0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좀 볼까요? 코스닥에서는 최근에 연일 개인만이 홀로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 나홀로 순매수세 보이면서 587억 원의 매수 우위 보였고요. 외국인은 48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6만 1,100원대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6만 원대 위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SK 하이닉스도 19만 원 선 오늘 지켜줬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8만 4천 원 또 추가하면서 양호한 흐름 보였다는 점, 현대차는 0.8%, 1%대 약세로 쉬어갔습니다. 6에서 10위권 종목들도 보시면 셀트리온 2%대 오름세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0월 15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시장 물론 이 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지난주 그리고 9월 말과 비교를 해보면은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가 2,6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700선까지 코스피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줄 수 있을지 현재 구간에서는 2,500선에서 2,700선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모멘텀에 따라서 또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 모멘텀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들 많으니까요. 계속해서 종목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지 먼저 마켓 스핀을 통해서 분위기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테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물 쪽 6% 상승세, 비만 당뇨 쪽 5.6%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곡물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테마격으로 움직였고요. 비만 당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고비 출시에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움직이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 쪽도 움직였습니다. 9.4% 넘게 상승세, 많은 기업들이 양자 암호 쪽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SKT가 대표적일 거고요. 오늘 관련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바이오 쪽도 2.8% 넘게 상승세, 진단키트 2.3%. 실적 테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종 오늘 시장에서 잘 갔습니다. 2%, 피부 미용 쪽도 2.3% 이상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전체 업종을 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조선업종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 대체적으로 2%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면은 확실히 곡물
곡물 사료 쪽이 오늘 상한가 간 기업들 몇몇 눈에 띕니다. 한탑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고려산업도 오늘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 엑스게이트 21%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상승 탄력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코스피가 오늘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633선, 코스닥은 77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수만 봤을 때는 거의 움직임 없었는데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시면 시장에서 조금 희비가 확실히 엇갈렸습니다.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강보합권이었지만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2.8% 넘게 상승세. SK하이닉스가 여전히 20만 원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반도체 겨울론에서는 완전히 좀 벗어난 듯합니다.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한 거 아니야 하고 걱정했던 게 9월이었는데 10월 들어서는 그러한 걱정들 좀 소화해 나갔고요.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 나오면서 18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LG엔솔은 오늘 시장에서 0.6% 하락세,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넘게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어제 시장의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좀 시총이 큰 기업들은 하락세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110만 원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 넘게 조정받았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2% 넘게 상승세, 기아부터 신한지주까지는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어제 금융주가 강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더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네이버가 2%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플랫폼 쪽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상승세 나타내면서 삼성물산 함께 올랐고요. 1.2% 넘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건설 쪽이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한 가운데 삼성물산만은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에 힘입었고요. 반면에 삼성 SDI 2% 넘게 조정, LG화학도 2.4% 넘게 조정 흐름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2%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 나타냈고요. 38만 원대 다시 한번 탈환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2%대 조정, 그리고 HLB 어제 급락 나온 만큼 오늘 시장에선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5.7%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리가켄바이오 3.8% 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리가켄바이오가 최근 들어서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반면에 엔캠은 계속해서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2% 넘게 조정 흐름 나왔고요. 19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클래시스 2% 넘게 상승세, 클래시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대 실적에 따라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재 4%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삼천당 제약보다도 한 계단 더 위로 시가총액 뛰었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오늘 시장에서 1% 넘게 상승세, 리노공업도 2%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코스닥은 1위권부터 10위권 가운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엔캠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10월 15일 우리 증시 마감했습니다. 벌써 10월도 반이 다 지나갔네요. 10월의 후반부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약바이오주가 가장 그래도 주인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이런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는 게 좋을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볼까요, 이사님? 네, 그 전에 일단 오늘도 그랬고,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HTS를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들 매수를 바라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는 왜 꼭 매도를 할까? 이게 정말 전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누적이고 한 명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오늘 외국인들이 샀어도 사실 판 외국인도 있고, 오늘 개인들이 누적으로 팔았다 손 치더라도 산 뭐 개인들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가고 있는 섹터들이 있죠.
방산이라든가 바이오에서 좀 선택적으로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반대로 뭐 삼성전자로 대변할 수 있는 뭐 에코기어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어떤 거냐면 많이 올라간 섹터들을 종목들을 따라서 살 것이냐, 현금이 있는 분들 한해,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많이 떨어진 것을 저점 매수로 들어갈 것이냐, 두 가지 중에 고민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뭐 주식시장에 답은 없기 때문에 제가 딱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힘듭니다만은 저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이제 떨어지는 종목군들의 섹터는 그 떨어지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 이유가 상쇄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섣불리 저점 매수를 하지 말자라는 주의고요. 자, 내일은 이제 큰 게 없습니다. 고용지표 발표가 있긴 한데 미국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시장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내일 모레 좀 약간 굵직굵직한 재료들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정책 금리 발표가 있을 텐데요. 회의가 있는데 한 0.25%, 그러니까 뭐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시장에서는 좀 예견을 하고 있고요. 목요일 또 가장 굵직한, 아마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다음으로 이 기업의 실적을 시장에서 가장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TSMC의 실적을 목요일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실적이죠. 전년 대비해서 40% 정도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과연 관련주들 내일 이제 목요일에 발표니까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TSMC 실적 발표, 그리고 목요일에는 ECB의 통화정책 회의 예정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네네.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네요. 반도체들도 사실 원래는 이제 가장 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예전 같았으면 올라가면 장비주들이 좀 따라서 올라가고 소재주들도 따라가고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완전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월가에서도 사실 예전에 삼성전자 좋으면 하이닉스 좋은 건 당연했었거든요. 네. 누가 더 많이 올라가냐, 그 차이였었지, 같이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얼마 전서부터는 많이 달라졌죠. 지금 시장에서 월가에서도 삼성전자는 숏, 하이닉스는 롱이라는 포지션을 많이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글쎄요, 실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나라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 AI 칩 관련주들이 사실 아직도 비쌉니다.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지만, 하지만 주식은 그 숫자를 너무 감안하게 시작을 하면은 자가당착이 좀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나오는 TSMC의 어떤 실적이 시장에서 길게는 아니고 좀 약간 뭐 단기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반도체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너무 이제 개별주 쪽 성격을 가진 종목군들 말고요. 저는 하이닉스로 가시는 게 가장 개인적으로 무난하고 좀 안전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제일 안전하다라고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목요일에 TSMC 실적 발표에서 전년 대비 40%가량 매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전망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만약에 내일 시초가로 공략하신다면 어떤 종목 고르시겠습니까? 코스닥 시총 1위를 만들어준 물질이죠. 히알루론이다제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코스닥 1위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알테오젠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네, 휴원스 글로벌, 실질적으로는 휴원스 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히알루론이다제가 발음이 좀 어렵죠. 히알루론이다제가 왜 전 세계 각국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냐 하면 정말 엄청나게 돈이 되기 때문이죠. 네. 미국의 할로자임이 가장 먼저 개발했죠. 가장 먼저 개발했고, 알테오젠이 이 할로자임 것을 특허를 피해서 약간 변형해서 만들었습니다. 머크가 이 알테오젠 5조 원을 그래서 꽂아준 거죠. 그다음에 지금 휴원스 글로벌의 자회사인 휴원스 랩이 만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알고 갈게요. 물론 알테오젠이 너무 스타주였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암제 같은 것을 맞을 때 혈관으로 맞으면, 정맥 주사를 맞으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피하 주사로 맞으면 10분이면 끝나고 병원도 올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도 없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바로 히알루론이다제라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면 이
피하 주사를 놓으면 히알루론산에 막혀서 약이 들어가다가 일정 부분 후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히알루론산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히알루론 의다제라는 단백질인데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머크라는 제약사가 있죠. 머크라는 제약사의 항암제에 키트루다라는 항암제가 있는데 전 세계 약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입니다. 이 약만 한 분기에 50억 달러가 팔려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60조, 70조 정도가 1분기, 3달 만에 이게 팔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머크가 우리 한 분기 매출만 알테오젠에 주면은 이 기술을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러면 예전에 그 정맥 주사였다가 피하 주사로 바꾸면 2030년에 특허가 끝나요. 그럼 다른 제약사들이 특허가 끝났으니까 우리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이제 복제약을 만든단 말이죠. 그거 자체를 아예 처음에 이제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가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휴원스 글로벌의 최근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휴원스 랩이 어떠한 지금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IND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임상 실험 계획은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보통 FDA 승인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물론 신약 같은 경우는 뭐 15년,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까지 걸리지만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내년 말쯤에 FDA 신청을 할 것이라고 이제 당사가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외에도 휴원스 바이오파마에서는 또 보톡스, 그다음에 휴원스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최근에 가장 핫한 뭐 당뇨라든가 비만 관련된 약도 경구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를 둔 휴원스 글로벌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차트 잠깐 간단히 보고 얘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긴 원형 바닥형을 좀 만들고 있는 차트인데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휴원스 글로벌이 이거 우리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만 하지 않으면 굉장히 길게 갖고 가도 되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오른 것은 사실 거의 이 재료에 대한 파괴력으로 봤을 때는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 물려도 저는 길게 갖고 가시면 휴원스 글로벌 굉장히 나중에 뭐 좋은 결과가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휴원스 글로벌 제2의 알테오젠을 노릴 수 있을지 길게 봐도 좋겠다고 하시니까요. 눈여겨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올해 4분기 반도체를 포함한 한국 제조업 매출이 전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국내 1,500개 제조업체를 상대로 경기 실사지수인 BSI 조사를 한 결과 4분기 매출 전망 BSI가 9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경기 호전을, 0에 근접할수록 악화를 뜻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무선통신기기와 2차전지, 바이오 헬스는 100을 넘기며 매출 증가가 전망됐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정유, 화학, 철강 등 대부분 업종이 100을 밑돌았습니다. 미국이 국가별로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들의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 당국자들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특정국들에 대한 수출 허가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을 논의했으며 이는 일부 국가의 AI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미 당국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중동 페르시아만 국가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몇 주 사이 이러한 구상이 관심을 모았으며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로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조기에 실시합니다. 향후 출시되는 일부 제조사와 전기차 및 전기 이륜차는 시중에 판매되기 전에 배터리 안전성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 LG에너지솔루션 등 5개 업체와 함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에 앞서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완성차 및 배터리 제조사가 생산 활용하는 배터리는 시중에 판매되기 전 국토부의 인증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또 판매 이후 적합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시정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현대차, 기아, LG에너지솔루션 등 5개 업체의 일부 차량 배터리에 대해 인증제가 선제적으로 시행됩니다. K뱅크가 상장 후 가계대출을 비롯한 기업금융과 플랫폼 비즈니스를 3대 축으로 삼아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영 K뱅크 행장은 오늘 열린 기업공개 기자간담회에서 K뱅크는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좋은 업사이드 포텐셜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업비트에 대한 예치금 이자율이 늘어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 수신에서 업비트 예치금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업비트와 다른 비즈니스 협력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며 증가한 이자율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업비트 예치금은 별도로 MMF나 국공채 등 안정적인 투자처와 매칭시켜 관리하고 있다며 뱅크런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